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크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르네상스 예술과 바로크 예술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르네상스 예술은 형태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면 바로크 예술에서는 형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형태가 좀 불분명해지죠. 대신 색채가 그 색채의 효과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7세기에 바로크가 유럽 대륙을 갖다가 휩쓸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뭔가 좀 다른 것을 해봐야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18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크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이제 고전주의 이상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신고전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고전주의 다음에 나타났다고 해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데 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독일의 빈켈만이라는 비평가입니다. 빈켈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독일 하면 떠오르는 그 문인들이 있죠. 괴테하고 슐러. 이 사람들 고전주의적인 그 작품을 남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낳게 한 그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빈켈만입니다. 그러니까 괴테와 슐러도 사실 빈켈만의 그 노선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괴테와 슐러, 빈켈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양이다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사실상 독일적인 어떤 우리가 오늘날 독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 빈켈만의 이상에서 괴테와 슐러를 거쳐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빈켈만이 어디에 살았냐면 작센 왕국에 살았습니다. 작센이라는 것은 독일의 그 베를린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드레스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드레스덴에 있던 왕국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중앙집권제가 형성됐지만 독일은 나중에 비스마르크 때나 돼야 통일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아주 조그만 왕국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작센 왕국에서 이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드레스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들이 그 바로크풍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들 보면 선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휘감는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저건 바로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그 바로크라는 그 예술 유파가 그 궁정까지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빈켈만이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빈켈만은 다시 고전주의적인 인형을 부활해서 드레스덴이라는 곳, 작센 왕국을 제2의 아테네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회화와 조각에서 그리스 작품의 모방에 관한 생각들이라는 짧은 그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이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처음에는 한 100부 정도가 찍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빈켈만은 그걸 더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버려뒀대요. 왜? 자기 작품이 귀해져가지고 남들에게 필사하는 것, 그 재미 때문에 내버려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그 논문이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다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그 표현은 고대 그리스 예술의 정신을 아주 적극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졌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표현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사람의 저작이라는 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저작을 보게 되면은 다시 결국 뭡니까? 바로크 취향에서 형태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그 고전주의적 취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를 지나치게 이성화하는 측면도 있어요. 자, 옛날부터 예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연의 모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자연의 모방이다라고 할 때 그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의미하는 그 자연과는 좀 다른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자연은 인간의 신체를 말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라고 할 때 사실 예술은 무슨 뜻입니까? 예술의 본질은 신체를 모방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신체를 그냥 모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체를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생하게 묘사를 하되 그걸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빈켈만은 왜 그럼 우리가 이상적인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을 모방해야 되느냐? 이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의 몸의 특징에서 찾습니다. 굉장히 이성화된 굉장히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테네라는 땅이 어디냐? 그리스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신들이 바로 그 땅에 모여 살기로 했던 그런 땅이다. 은혜를 받은 땅이고 축복받은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아름답다는 말이 의미를 갖지 못한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또 어느 정도냐면은 이 사람들은 병이 걸려도 가령 이제
얼굴이 엉는 병이라든지 곰보가 되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예컨대 소아마비처럼 이렇게 불구가 되는 병 있죠. 병을 앓고 나서 그런 불구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병은 애초에 앓지를 않았답니다. 그만큼 그 축복받은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리스인들은 뭐냐,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몸 관리를 그냥 안 하잖아요. 요즘 들어와서나 피트니스니 뭐니 해가지고 몸 관리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 사람들은 항상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김나지움이란 말이 있죠. 독일의 고등학교 이름을 김나지움 그러죠. 근데 김나스틱이 뭐냐면 운동이라는 뜻이죠. 그게 고대 그리스의 학교는 거기서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 철학 이런 것만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웠냐면 동시에 운동을 배웠습니다. 정말 알몸을 벗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아울러서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의사들이 권하는 바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해요. 아주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너무 적게 먹지도 않고 적절하게 먹으면서 몸을 아름답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왜냐? 당시에는 몸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 그리스의 자유민들은 유사시에는 뭐가 돼요? 동시에 군인이 됩니다. 전투병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신체를 단련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그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가 다르잖아요. 스파르타는 굉장히 강압적이죠. 왜 스파르타식 교육 이러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보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이 검사관 앞에서, 국가에서 보낸 검사관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살이 쪘다 그럼 너 굶어. 절식 명령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을 갖다 배려하는 그런 윤리학이 없죠. 거기다가 그 정신주의 문화다 보니까 몸을 좀 학대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빈켈만식에 따르면 그 종자가 좀 틀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울 딱 해서 거울 앞에서 자기가 알몸을 딱 보면은 정말 짜증날 겁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세수할 때마다 맨날 신경질 내는데. 자,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고대 예술 조각 작품에 나타난 그 신체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고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체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케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신체의 아름다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의 몸을 모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지금 있습니까? 없죠. 죽었죠. 발굴을 해봤자 잘해야 그냥 두개골만 나오고. 그럼 뭘 모방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걸 모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렇죠. 조각상이죠. 조각상 속에서는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켈만은 뭐냐, 고대 그리스를 모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예컨대 화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화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당시에 존재하던 현실의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고, 한 사람은 실제 모델을 쓴 게 아니라 그리스 조각상을 보고 습작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두 사람 작품 중에 누가 더 아름다운가 했을 때 후자가 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조각상을 가지고 작업한 사람들이 더 아름답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비너스 같은 거 보면 야하지가 않죠. 왜 야하지가 않으냐면 고대 그리스상은 고대 그리스 그 고전주의적 예술이냐면 개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걸 끌어올려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회에서 스캔들 일으키는 그림들이 있는데 나체 그림 그리면 막 여자 나체 그리면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여신의 나체를 그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의 나체를 그리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포르노그래피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게 느껴집니다. 왜? 포르노그래피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거든요. 그럼 야하게 느껴져요. 반면에 고대 그리스 조각상의 여신상 같은 거 보면 별로 이렇게 성적인 느낌을 안 주거든요. 바로 그런 차이죠. 그래서 현실의 모델을 보고 작업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풍속화 정도의 효과밖에 못 거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전주의 이념에 따르면 장르에도 위계질서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역사화,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고 두 번째가 인물화, 그 다음에 뭐 쭉 내려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풍속화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리는 풍속화 같은 것이나 그리게 된다. 따라서 고전적인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역시 모델이 아니라 실제 모델이 아니라 차라리 그리스 조각을 모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 알고 있죠. 우리는 피디아스나 제옥시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의 모델들을 취했죠. 여러 사람의 모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움을 모아놓은 게 또한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쓸데없이 그 수고를 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리스의 조각의 모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방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라오콘이라는 상인데, 이거 사실은 모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 조각 작품은 사실 원작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모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카피를 떴을까? 어떻게 모방을 했을까? 그 방법까지 설명을 합니다. 틀을 만들어요. 네모난 철사로. 큰 철근 같은 걸로 강철 틀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모눈을 줍니다. 이렇게. 철사로 모눈을 해준 다음에 그 철사가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실을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럼 실이 오다가 이만큼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대리석을 갖다 놓고 그 실 깊이만큼 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실의 길이만큼. 뭐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업 방식인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조각상을 갖다가 물에다 잠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들어 올려요. 크레인으로. 그래가지고 요만큼 한 1cm 정도 딱 빠져나가고 되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 또 다시 1cm 올려요.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전체 다 모각을 하는 방식. 빈켈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게 재밌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뭐냐? 나 같으면 이걸 무겁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빼겠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모방을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켈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즉 고전주의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아름다움,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마르네리즘 화가들이 추구했던 우미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안에 그 감각적인 아름다움 속에 어떤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그 빛이 싹 그 분위기를 풍겨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별이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 남자를 비교로 합시다. 남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꽃미남 있죠? 우미예요. 근데 저 같은 남자,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못해 이렇게 탁 정신성이 배어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전적 아름다움이에요. 얘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인 같은 게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이건 우미예요. 우아하고. 그런데 반면에 그냥 예쁜 얼굴은 아닌데 뭔가 분위기 있게끔 탁 이런 느낌이 드는 여인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고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데, 여신들 그림은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마에서 코로 내려오는 게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 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신성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여기다 뭐 뽀글뽀글 있겠죠.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그냥 그대로 일자로 빼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그 분위기가 풍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켈만은 이런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잘 구현된 작품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군상 라오콘을 들었습니다. 이 라오콘이라는 작품 아시죠? 라오콘은 트로이의 신관입니다. 트로이가 뭐 때문에 멸망하죠? 목마를 들여놨다 멸망하잖아요. 이 사람이 목마를 들여놨다가는 이 도시에 큰 재앙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마가 들어가는 게 신들의 뜻이었거든요. 신들의 비밀을 누설한 거죠. 그래서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뭘 보냈냐면 바다뱀을 보낸 겁니다. 바다뱀을 보내서 자식과 이 사람을 휘휘 감아가지고 물려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빈켈만은 이 작품을 고전적인 예술 이상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 사실은 힘줄뿐 아니라 핏줄까지도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상당 부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이 남아있는데, 그에 반해서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세라든지 얼굴 표정 같은 것들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질 않아요. 바로크 예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격정적으로 그 다음에 잔인하게 묘사를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잠자는 듯이 조용하죠. 바로 이게 그리스인들의 위대함이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전주의 예술의 그 이상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이상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만 슬퍼도 막 감정을 막 토로하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웬만큼 슬픈 일은 하나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탁.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왜?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 슬퍼야 되는데 얼굴 딱 표정을 보니까 슬픈 게 표정이 나타나진 않지만은 꾹 참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정신이 가진 힘에 대해서 우리는 탐복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고대 그 그리스의 인간의 이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몰취형한 사람이나 온몸을 갖다 막 잔뜩 치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련된 사람은 뭐죠? 딱 하나, 액세서리 딱 하나만으로도 효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딱 절제가 돼 있죠. 그게 바로 고귀한 단순함이에요. 그런 단순할 때 오히려 고귀한 느낌이 들거든요. 또한 고요한 위대함이다라는 건 바로 이거죠. 육체성, 육체의 그 고통을 갖다가 이기는 정신의 위대한 힘 같은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고전주의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단지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런 정신의 힘, 어떤 윤리적인 힘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고귀한 단순함과 고유한 위대함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왜 그랬느냐? 당시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썼습니까? 다 격정적이었잖아요. 바로크 취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 드레스덴의 화가들, 그 작센 왕국의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표현들, 그리고 격렬한 감정의 분출을 즐겼다면 이 사람은 그건 몰 취향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점잖은 고대의 그리스의 이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작센은 다시 아테네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과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자연의 모방,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해야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 두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뭐냐? 바로 윤곽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오로지 윤곽, 형태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윤곽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잠시 이제 약화가 되었던, 바로크 시대에 약화가 되었던 고전주의적인 이런 미의식이라는 게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재밌는 게 그 신구 논쟁에 관한 언급입니다. 우리 신구 논쟁이라는 건 17세기에 일어났던 논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크 취향, 당시의 그 새로운 취향과 그 다음에 고전주의적 취향, 고대 그리스에서 모범을 찾는 이 취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 빈켈만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역시 조각은 그리스인들이다. 하지만 회화라는 면에서는 역시 근대인들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체계적인 원근법이 아직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작품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색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세련되지 못하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한편 뭐가 있었냐면 고대인들에게는 아직 유화가 없었어요. 유화라는 게 굉장히 회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유화 물감이다라는 것이 발명됨으로써 회화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 회화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미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그게 없었죠. 따라서 적어도 조각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앞섰지만 회화에서는 근대인들이 앞섰다. 하지만은 고전주의적 회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향하냐면 조각을 지향합니다. 왜? 뭘 강조합니까? 색채보다도 일단 형태를 더 강조하잖아요. 윤곽을 더 강조하고 윤곽이다라는 것, 이 형이다라는 건 조각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주의적 예술작품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예술작품이나 17세기 고전주의 예술작품이나 그 다음에 18세기 신고전주의 예술작품이나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 형태라는 게 마치 조각작품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듯한 이런 착각을 줄 정도입니다. 모방이라는 것, 고대 그리스인들을 모방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방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큰일 나죠? 예술가가 남의 걸 모방했다고 하면 뭡니까? 그건 표절이죠. 그건 최근의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훌륭한 예술은 뭡니까? 낡은 것을 모방해야 된다. 빈켈만 지금 얘기하듯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은 프라고나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프라고나르는 로코코 화가거든요. 로코코 취향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취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전주의적이죠, 상당히. 왜? 아카데미 데뷔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프라고나르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도 예컨대 먹고 살려면, 즉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카데미 취향에 따라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보시죠, 여기 각도 삼각형이 있죠? 그대로죠. 이 사람 표정, 요거를 좌우를 바꿔놓은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얼굴은 바로 여기 얼굴이죠. 그 다음에 요 얼굴은 사실 요 얼굴을 갖다 놓은 겁니다. 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코레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관이었는데, 칼리도에라는 여인을 좋아했거든요. 칼리로에라는 여인을. 그런데 이 여인을 너무나 좋아했나 보지? 따라다녔는데 이 여인에게
뭐죠? 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도시 전체 그 디오니소스 신에게 빌어가지고, 디오니소스는 뭡니까? 광기 신이죠. 복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이 도시 전체, 칼레도니아라는 그 도시 전체를 갖다 미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 광기, 그 저주에서 풀려나려면 누구냐면 칼리도에가 죽어야 돼요. 이 여자가. 아니면 이 여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물로 나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제사 하는 날, 제사가 그 제물을 바쳐야 하는 날, 이 여인을 갖다 놓고 이 여인을 죽일 수가 없었던 코레소스가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그 격정적인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참 침잠하고 침착하다는 느낌을 줄 겁니다. 이게 고전주의적 효과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모사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회화도 사실 뭐의 모델을 따르는 거예요? 조각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죠. 카라바조의 그림이에요. 대각선 구도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대각선 구도고, 이건 뭐냐면 마테가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쓰는 거예요?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신적인 영감에 따라서 마테를 쓰고, 따라서 복음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 그냥 보고 넘깁니다, 이런 그림들. 근데 사실 이것도 모방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죠. 똑같죠? 이건 누구냐면 헤르메스 신입니다. 헤르메스 신은 뭐예요? 제우스 신과 인간들 사이를 오가면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죠. 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르메스에다가 누구를, 사도를 슬쩍 오버랩 시킨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아마 그 역사 속에서 그 나올 겁니다. 그 페르시아인들이 쳐들어오죠. 그때 스파르타인들이 어떤 좁은 협곡을 갖다 점령을 하고 300명이 수십만에 맞서가지고 며칠간 싸우다 결국 전멸을 하죠. 그런데 이 포즈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그림. 자, 이건 하나 이제 그 조각 작품 갖다 모델로 그 스케치를 한 거거든요. 바로 이 포즈를 그냥 갖다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면 연출할 때, 아주 효과적인 장면을 연출할 때 사람들은 흔히, 화가들은 저런 모델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즈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인 포즈잖아요. 예술적으로 연출된 포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포즈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굉장한 미적 효과를 거뒀던 그리스 예술 작품의 포즈를 갖다 그대로 도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역시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역시 무슨 구도예요? 대각선 구도죠. 사실 여기 보면 예수의 팔이 뚝 떨어지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모방입니다. 조각 작품이 있는데, 그 전사자 있죠. 전투에서 죽은 용사. 용사를 갖다 무덤에 이렇게 내려놓는 장면 속에서 그 시체의 손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모방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길 보세요. 그 손을 벌려가지고 큰 연극적인 제스처로 슬픔 내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이 사람을 보세요.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대를 모방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 고전주의 화가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작품 보시죠. 프랜시스 고야의 작품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작품을 놓고 막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이게 뭐 나폴레옹을 상징한다, 아니면 어떤 어두운 사탄을 상징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정답은 없고요. 이것도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데자뷰 경험이라 그러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서양 회화들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고대 모방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 프랜시스 고야는 고전주의자가 아니라 고전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던 오히려 낭만주의 계열에 속하는 화가거든요.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은 권투 선수죠. 어떤 그 권투 선수의 그 청동 조각상인데 이 포즈, 앉아있는 포즈하고 그대로 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인용이다라고 하는데, 저걸 인용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대를 갖다 모방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표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대를 모방했다고 해서 이 모방한 사람들의 작품이 예술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결코 예술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인용을 많이 해요. 여러 예술가들이. 음악에서도 인용이 있고, 회화에서도 인용이 있고, 특히 영화에서도 인용이 있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어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예요? 그래서 한강 유람선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딱 이렇게 배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배에서 팔을 딱 벌리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인용입니다. 뭐냐? 사모트라의 니케상 있죠? 사모트라의 니케, 나이키 승리의 여신 보셨을 겁니다. 날개가 탁 달리고 그 조각 작품의 받침대가 무슨 모양이냐면 배의 앞 모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의 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전함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러니까 전함이 진격을 할 때 맨 앞 전함에 앞에 딱 서가지고 큰 날개를 펼치고 이 함대를 승리로 이끈다. 이런 상상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쓰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인상적인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 방식으로 인용이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있고, 십자가 책형의 모티브. 요번에 매트릭스 보셨어요? 매트릭스 3편에 보면은 그 네오가 이렇게 허공에 부엉 뜨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고대의 모방이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고전주의적인 예술 이념이 무엇인지 그 감이 좀 잡히시죠? 이게 바로 고전주의자들, 신고전주의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 즉 그들의 예술 의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